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오늘은 행복해지기 참 쉽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함께 읽을 책은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시고요. 이분은 세계적인 행복 권위자라고 하세요. OECD 행복 보고서에 이분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딱 이렇게 작가 날개 이렇게 딱 읽고 갑자기 신뢰가 확 생겼어요. 그리고 이 책은 9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1에서 3장은 주로 행복은 진화론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행복 그러면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행복해진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또 웃어야 된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면에 다윈이라는 학자를 내세워요. 진화론과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독자들을 설득시키려고 무려 3분의 1을 할애를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처음 접할 때는 저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진화심리학, 사피엔스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좀 납득이 됐고요. 또 4에서 6장은 개인의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전해줍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외모나 복권 당첨 이런 게 아니구나. 진짜 딴 데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의 그 스위치를 켜는 비밀을 알려줘요. 4에서 6장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7, 8, 9장은요. 이제는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왜 한국 사람들이 행복도가 낮은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1에서 3장, 도대체 행복과 생물학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피엔스에서도 이 책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 2가지가 똑같이 나와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과학자들이나 이런 역사학자든 이런 심리학자가 이제 진화 심리학을 완전히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진화는 생존을 위해 있지 행복을 위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걔네 살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되게 냉철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동물인 거예요. 100% 동물, 그냥 100% 동물인데 이 동물이 잘 살아남고 짝짓기하고 번식하고 생존하려고 하니까 행복이 필요했던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2번째 충격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행복은 타고난 거야. 행복은 유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거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그러면 원래 좀 애가 음울하고 불행하게 태어난 애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건가? 이 책에서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행복해지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을 보고 외향형, 내향형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향형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막 쭉쭉 얻는 스타일을 외향형이라고 하고, 내향성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좀 충전이 되는 사람을 내향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화의 산물인 결과 인간을 만나야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외향성인 사람이 행복하다고 분명히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 태어날 때 이미 기질 자체가 행복을 0에서 10까지라고 해봤을 때 한 3에서 6 정도의 그 진폭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세트 포인트 있죠. 항상성. 세트 포인트가 얘는 항상 한 4.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한 애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무리 기뻐도 6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막 자기가 승진을 하거나 자기 딸이 막 원하는 일을 해서 막 아빠 나 이거 해냈어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기쁜 순간에도 6 이상 안 올라가니까 이 정도가 단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한 3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평안한 상태다. 그러면 한 4.5에서 5 정도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또 어떤 사람은 한 7에서 10 정도인 사람이 있어요. 약간 조증인 애들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8.5 정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는 밝고 명랑해요.
얘가 근데 약간 막 실현을 당했어. 그럼 얘가 떨어져 봤자 한 6, 요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의 최대치. 그래서 막 시무룩해도 금방 또 털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기분이 좋다. 그럼 1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티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홍진영 씨가 막 흥이 많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이 7에서 1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고, 약간 음울한 분들은 한 3에서 5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공평하지만 유전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정말 놀라운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요. 보고도 믿을 수 없어요. 이 책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쌍둥이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는 어릴 때 서로 다 각기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됐고 3주 만에 본인들이 쌍둥이란 것도 그 연구 결과 전까지 몰랐대요. 근데 이 쌍둥이가 한 30년 만에 연구 때문에 서로 알게 됐는데, 놀라운 게 서로 전 부인, 이혼한 전 부인의 이름, 아들 이름, 좋아하는 맥주 이름, 그다음에 좋아하는 스포츠, 싫어하는 스포츠, 자주 가는 휴양지, 그다음에 직업이 보안관, 이런 게, 그러니까 이름까지 다 일치했다니까요. 아내 이름은 린다, 뭐 아들 이름은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다 일치했대요. 그거 보고 막 소름.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정해진 거란 거냐?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정도로 인간의 행복은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또 사피엔스에서도 비슷한 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쌍둥이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명은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걸 확인한 순간 또 사고가 나서 한 친구는 뭐 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엄청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1년 후에 그러면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사피엔스에서는 얘기합니다. 결국 복권이 당첨된 애라도, 또 사고가 난 애라도 그게 아주 크게 인생을 바꾸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에서 5 사이인 사람이 복권이 당첨된다고 10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인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굽니까? 우리 인류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목적론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거는 우리에게 햇빛을 주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캐롤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유 없는 우주이다. 우리가 이 우주는 이유가 없어. 목적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우연히 우린 진화한 거야. 굉장히 드라이한 이야기죠.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그냥 진화를 했는데 그냥 진화를 한 것뿐이지 뭐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비춰주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제리 코인 교수라는 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인류의 역사가 600만 년인데요. 그 중에 역사가 있었던 역사는 6,000년이래요. 이거를 365일로 나누면 365일 중에 우리가 문명을 가진 시기는 딱 2시간이래요. 364일 22시간은 우리는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2시간, 365일 중에 딱 2시간만 우리가 문명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문명을 누리는 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냥 동물이다. 이게 이 책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동물이 생존을 하려면 필요한 게 계속 생존해 나가게끔 우리 유전자가 니네 진짜 생존해야 돼 하고 우리 뇌 속에, 우리 DNA 속에 인을 박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행복이 켜지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게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래서 언제 행복의 스위치가 켜지냐, 이걸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직업 중에, 미국에 있는 직업 중에 동전 탐지기로 동전을 이렇게 수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걸로 해변에서 그걸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데, 마치 금속 탐지기가 띠디디디 동전이 있으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뇌가 행복한 상황이 오면 뇌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행복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요 사실 옷 중에 꽃무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백화점이나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꽃무늬 옷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의 시상 하부에 쾌락이 이렇게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행복한 거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켜지게끔 유전이 됐대요. 이게 켜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대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 스위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만났을 때 행복하다. 왜냐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너무 약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짤을 봤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실제로는 그 초원에서는 사자보다 코끼리가 더 제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끼리가 뭐 쿵쿵쿵 나타나니까 옆에 있던 동물들이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척박한 사회에서.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돕고 어떻게든 사회성이 좋아서 그런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 뇌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 중에도 흡혈박쥐 이야기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요. 막 이 책 저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흡혈박쥐 이야기는 뭐냐면, 흡혈박쥐는 말 그대로 동물들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빨을 받고 피를 쭉쭉 빨아먹고 사는 아이인데, 걔네가 항상 피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흡혈박쥐가 어떻게 하냐면, 많이 먹은 날은 집에 와서 이렇게 개워낸대요. 그럼 그 토한 거를 자기 식구들 먹이고, 자기한테 옛날에 피를 렌탈해준 애 있죠. 빌려준 애한테 다시 준대요. 그러면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옛날에 한번 쟤한테 피를 줬어. 그러면 그때 걔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물며 박쥐도 서로 도우면서 사는 애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성이 발달한 애들, 남을 도왔던 애들, 그런 애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이 높은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막 뿌듯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하하호 이야기할 때, 그럴 때 행복하고요. 또 어느 집단에서 내가 고립이 된다. 그러면 생존하고 진짜 직결됐잖아요. 옛날 그 동굴에서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나 혼자 만약에 여기서 내쳐진 거예요. 뭔가 막 뒷담화를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족장한테 걸려가지고 뒷담화에서 내쳐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막 늑대한테 먹히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 상실감의 DNA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따를 당했을 때나 아니면 애인한테 뭐 배신을 당했다거나 친구가 나를 막 뒤통수 쳤을 때나 그럴 때 엄청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면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적 고립, 그렇게 이별이라든지 실연이라든지 이런 거의 고통은 인간에게 DNA에 인이 새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고통이 육체적 고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재밌는 실험을 또 하죠. 이제 실험군을 나누고 한 집단에게는 하루에 타이레놀 2알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 상태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연을 당했거나 뭔가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그런 몸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진통제를 먹었을 때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은 굉장히 통찰력 있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백지영의 종 맞은 것처럼, 이 노래는 일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실연을 당하면 총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랬을 때는 타이레놀을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 중에 정말 뭉클하게,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남산에 있는 케이블카 있잖아요. 케이블카를 봤을 때 엄청 그 경사가 한 25도까지 된대요. 네, 아찔한데 친구랑 손을 잡고 또 친구가 곁에 있을 때 그 케이블카를 보면 약간 완만하게 보인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날부터.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 커플들한테 이제 일부러 물집을 내게 했대요. 그런 다음에 10개를 내게 한 다음에 얼마 만에 아무나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사이가 좋은 커플은 5일 만에 아물었는데 사이가 나쁜 커플은 6일이 지나서야 아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사이가 좋았던 막 인꼬 부부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나중에 백년해로 하시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바로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사이가 좋은 거는 그 사람의 수명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지금 외로움 담당 장관을 정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간의 수명에 심장병과 어떤 암보다 위험한 게 외로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로움을 담당해줘야 국민들의 행복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마음대 뇌라는 책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과 인간이 교감하는 것도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인간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것도 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군가의 온기를 느낄 때 행복의 뇌가
켜지면서 그래 따뜻해, 그래 살만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수명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친구나 가족이나 보고 씩 한번 웃어주세요. 너희는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행복을 논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외향적인 사람만 행복하다.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한국인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걸 문화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전체주의와 개인주의 문화로 설명을 하는데요. 흔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너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행복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분 의견은 좀 달라요. 그 나라는, 특히 핀란드 같은 나라는 화폐에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얼굴을 화폐에 새길 정도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돈 어떻습니까? 나라를 구한 장군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계시고 나머지는 그 약간 사상가들이잖아요. 이황, 그리고 심지어 그 어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를 잘 길러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념적인 그런 거, 한마디로 출세하고 입신양면하고 뭔가 나라를 구하거나 충효사상 이런 거에 집중된 어떤 가치, 하나의 가치에 집중된 그런 또 화폐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에서는 개인의 취향, 개성 이런 거를 굉장히 존중해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유럽에 살러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해주냐면 프랑스에 살았거든요. 걔가 하는 말이 프랑스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란 듯이 자기 개성대로 입고 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수근수근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약간 스키니 바지에 어그부츠에 그 노스페이스 패딩 이런 게 유행이면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래서 튀는 걸 엄청 싫어해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권 추천을 해드리자면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이것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존감이 낮았던 게 내 잘못만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강추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개인주의가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한 권 추천을 드리자면 문유석 판사님의, 이분은 미스 함무라비 쓰신 분이죠. 얼마 전에 쾌락적 독서라는 책도 내셨는데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이 개인주의자 선언을 저는 먼저 읽었고요. 이 책에 이 행복의 기원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보고 나서 또 생각의 지도를 보게 된 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면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스위치라면서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행복해지지 않지? 그건 바로 우리 사회가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너무 남 눈치 보고 정답이 있는 사회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수직 한 줄 세우기 이런 거, 학교에서도 늘 한 줄 세우기, 사회에서도 한 줄 세우기, 그리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시집 잘 갔나, 누가 명품 가방 메고 오나, 이런 거 인스타그램 보고 혼자 비교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행복해지는 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무엇이 되는 것과 무엇인 채로 사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해줘요. 저는 이 문장이 바로 이 책의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비커밍은 무엇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문대생이 되는 것, 대기업 사원이 되는 것, 아니면 어떤 전문직이 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또는 집을 사는 것, 이런 거에만 집중이 돼 있다면 이분은 무엇으로 사는 것. 막상 명문대생이 돼봤더니 내 과에 적성에 안 맞아. 막상 내가 들어왔는데 내 비전과는 맞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외모와 행복의 상관관계, 이런 걸 다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외모와 돈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나를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이 책에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행복해지기가 정말 쉽다는 게 이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책을 보시고요. 물질 만능주의, 또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한국인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안녕.